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023년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울 거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한전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한전공사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데요. 내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 조선익 참여자치 21 대표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대표님, 먼저 이 한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기업이 이제 돈을 모으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신주를 발행을 해가지고 주식을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빚을 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함부로 채권을 남발을 해서 빚을 함부로 쌓지 마라. 그래서 남아있는 유보금의 2배 이내에서만 채권을 발행을 하라라고 했는데 한전이 최근에 이제 적자가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5배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개정안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한시적으로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그 재정 건전성 관련된 취지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2027년 말까지 5년 정도 일몰제로서 한시적으로만 이제 좀 도입을 하는 게 골자입니다. 네, 이 빚을 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은 무엇인가요? 지금 그 전력 그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 값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적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6개월, 1년 만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남아있는 한전의 그 자본 적립금이 지금 45조 정도인데 올해 30조 적자가 내년 3월 달에 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적립금이 15조 정도로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년에는 근데 적자가 더 심화가 돼서 70조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 상태로 놔두면은 내년에도 채권 발행은 30조가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40조 정도의 그 빚이 이제 발생을 확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극단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파산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빚으로 일단 메꿔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논의가 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조 대표님, 이게 이제 정 대표도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적자가 커지니까 빚을 더 많이 내게 법을 바꿔준다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민간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이라면 적자가 늘어나면 파산을 하거나 이제 빚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판매하는 재화 서비스의 물건값을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 전기에 민감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발생 상황이고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평상시보다 소비자의 느끼는 체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을 올리는 부분은 소극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한전법을 개정을 해서 한전채를 발행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니냐. 다만 이런 방법을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한전채 발행 그 조건에서도 지금 재정의 안정화라든지 일모제를 조건으로 붙인 것도 향후에는 좀 자체적인 개선을 하라는 메시지도 같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쁘게 생각을 하면 미래 세대가 써야 될 것들을 지금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끌어다가 써버리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그런다고 하면 전기요금도 이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전기요금을 좀 더 현실화하는 쪽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네. 왜 정부에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걸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끼리 요금을 빨리 올렸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잠깐 나왔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되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고 가계 부채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지금 전기요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에 쉽게 동의를 받아내기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동의를 쉽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지금 시기적인 특성 때문에 지금의 인상률을 집중시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지금 전기요금의 인상의 필요성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동의는 하지만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건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후에 좀 경기 상황이 회복이 되면 그때 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럼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도대체 이 상황을 왜 이렇게까지 만든 거냐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윤석열 정부가 사실 지금 출범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6개월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그 경기도 많이 침체가 됐고 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금리가 이제 인상 기조가 뚜렷하게 나온 상태에서 법인세도 지금 사실 어느 정도 감액이 되느냐 부분 논란이 있다 보니까 산업용 전기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담을 더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감당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금은 최대한 그냥 그 상승 기조를 억제하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일단 1년짜리라도 임시 방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지금 이 부분인데 환전이 지금 적자 심화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만 지금 이 원인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기조가 있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탈원전 논쟁이 있으면서 전력 단가가 좀 올라가는 측면도 있기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부의 뭔가 차별성, 어느 그 규책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를 따져보면은 그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아직 1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임시 방편으로라도 일단 조치는 최소한으로 했다. 이 정도 지금 사인만 좀 내려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8일 날 한전법 개정안 한 차례 부결되잖아요.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본회의에 가서 이거 부결하고 서로 누가 이거 누구 책임이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한전법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부결됐던 그 내용을 보면은 기사를 보니까 저도 좀 어이가 없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여야 거대 양당의 정당 시스템이 원내대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붕괴가 돼 있는 게 확인이 돼 버린 겁니다. 그 과거 이제 뭐 김대중, 김영삼 이 총재 시절에 그 원내대표 그 당시에 원내 총무라고 불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수준의 지금 정치력도 발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니까 표결 불참 의원이 이제 96명인데 국민의힘이 57명, 더불어민주당이 36명이었는데요. 그 민주당이 일부 반대해서 상임위에서 이제 겨우겨우 올라온 그 법안이 본회의에서는 여당 불참자가 더 많았었습니다. 특히 불참한 의원들 57명 가운데 초선이 29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여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들에 대한 컨트롤, 그립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는데 민주당이 이제 당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통과 그 불참이 많을 줄 몰랐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전에 상임위원장만 뽑고 한전법 개정안이라든 이런 그 개정 법안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다.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광특위 면접이 있으니까 그날 표결에 불참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나 뭐 조광특위 같은 이런 자리에만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뭐 법안 입법권 행사 자체는 크게 이제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권이 제대로 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한 단면이 노출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야 모두 이제 개정안이 통과돼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좀 결속이 안 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라고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통령과 여당, 그다음에 야당의 그 정치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표결에 좀 참여하시는 의원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지금 표결이 된 이유를 보면 뭐 지금 회의에 참석을 안 하거나 또 반대표를 던지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결되는 이유가 되게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우리의 민생에 관련된 법안인 건데 이런 중요한 법안을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 상당히 좀 그 의원들에 대한 신뢰감이 되게 떨어지는 지금 행동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펼 때 가장 그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 개정에 대해서 여당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원내에서 의원들에 대한 통제력이 사실상 많이 상실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중요한 법안의 그 개정이 과연 잘 될 것이냐. 안 될 수도 있죠. 다만 그 안 되는 과정이 납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처럼 납득되기 힘든 이유로 안 되게 됐을 때는 국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도도 동반해서도 하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개정안
네,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을 하기 힘든 지금 과정인 거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관심이 많은 법안이었는데 심지어 같은 집안 사람인 여당 의원들도 회의에 참여를 안 하게 되는 형국이 발생을 한 거예요. 과연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 파트너로서 같이 갈 수 있는지 좀 의심이 되는 지점이고요. 그다음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과반수 의석수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적인 문제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지 않냐 그렇게 좀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궁금한 게 정 대표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나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안 하고 어떻게든 그 지금 분위기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정작 자기 여당이 안 도와주는 꼴인데 이런 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위기의 남자라고 표현하는 기사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그 단면이 노출된 한 단면이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이제 그 초선 의원들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원내대표라고 지금 이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연말 이제 예산안 부분에서도 좀 대통령실에서 불만이 좀 많이 있고 입장 표명이 나왔던 굉장히 좀 이례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이 쌓이다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커치에 대해서도 이제 명절 전후로 해서 뭔가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무난하게 좀 통과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야 그 수뇌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국회 선진화법에 어떤 제도가 이제 됐냐면은 법안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되면 이제 우리가 이혼에서 보면 숙려기간 제도가 있는데 그 법안 통과에서도 그 제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야 집행부에서 곧바로 이거 부분은 숙려제도 통과 안 하고 우리가 곧바로 바로 표결을 하겠다라고 한 거 보면은 무난히 이제 가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전채 관련해서는 한전채 블랙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중 자금 다 끌어들여서 시중 금리를 한전채가 높여버리는 거 아닐까? 라는 우려도 나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어떤 시장이든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전채라고 하는 거는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한전은 되게 우량주의거든요. 근데 금리까지 높여가지고 한전채를 발행을 하니 그 시장의 수요자들은 한전채를 많이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회사에 돌아가야 될 그 자금이 한전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금리를 많이 높여가지고 채권을 팔게 되면 다른 회사들도 그걸 따라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시장에도 그런 효과가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지금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분을 되게 주의 있게 보고 있는데 국가의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채권 발행이 금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으니 다른 민간에까지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조정 역할이 사실상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힘들면 언제든지 금리를 대폭 상승시켜서 회사채를 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미 시장에 전달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전채를 사고 한전 주식을 많이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정 대표가 아까 이야기할 때 내년 적자 폭이 한 70조까지도 지금 예상을 했잖아요. 그거 메꾸려면 파산 안 하려면 지금 한전채를 얼마나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돈 발행을 하면 다른 데 들어갈 것들이 다 진짜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보통 이제 명동 뭐 사채시장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한전채 같은 경우는 쇼핑 품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주율이 올라가면은 한전채는 트리플 A급 그냥 역대 한 번도 그 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확실한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김진태 쇼크라고 하는 그 레고랜드 사태가 있고 나서 한전채가 한 번도 유찰이 된 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유찰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한전에서 한전채 이율을 3년 만기 5.9%까지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가용할 수 있는 민간 대출금이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한전채도 금리가 3년 만기 5.9%까지 올랐으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50%는 더 이율을 높게 해서 7%, 8%, 10%대까지 상품을 내놔야 일반 기업은 그 자금 회수가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뭐 구축효과라고 이제 하는 뭐 용어를 쓰던데요. 그래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이 돼버리는
자금을 끌어모으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좀 이제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나 오를까요? 지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내년에 상승분이 50원 이상이 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0원이라는 이제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니까 작년 2021년에 이제 한전이 그 구입을 한 전력 가격이 이제 단위당 94원이고 그걸 판매한 가격이 108원. 그러니까 전기를 킬로와트당 24원, 25원 정도 남겨서 팔았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력 거래 가격, 매입한 가격이 169원인데 판매 단가가 이제 11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킬로와트당 팔 때마다 50원에서 60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고려하면 이창양 장관이 뭐 좀 원자재 가격이 둔화가 되더라도 50원 이상 올려야지 이 적자를 단위 가격당 메꿀 수 있다. 이렇게 아마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거의 손해가 안 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50원 이상 이제 올릴 생각만 딱 하니까 한전체를 당장 5배 정도 늘려서 70조 적자 예상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자. 지금 그렇게 좀 계산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적정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겠지만, 물론. 네, 뭐 쉽지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전에서도 전기를 생산해내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전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전기를 사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팔 때 너무 싼 가격에 팔거나 원자재 값이 인상되면 이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파는 전기를 파는 비용과 그다음에 버는 비용의 균형이 좀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뭐 코로나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측치가 좀 사전에 나오지 않았을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파는 값하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값의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균형 감각을 시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공공재는 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냥 공공재가 한번 인상이 되면 하락을 시킬 수가 없고 인간의 그 가계에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하고 다른 이런 회사채 발행을 하는 건데 지금 회사채 기존 한전법도 지금 2배에서 6배까지 늘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배까지가 상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예측치가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회사채 발행을 특정 시기마다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없으니 적정한 비용의 전기요금을 받는 거는 불가피해 보여요. 다만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인상을 해서 적자를 개선할 건지는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 관련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 대표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예고됐던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을 결정했는데요.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연말 특별 사면에 대한 일단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예, 특정 진영에만 치우친 은전농단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은전농단. 예, 농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익을 독점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김경수 지사 진보 진영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복권 없는 그냥 5개월의 형 집행 면제 효과를 가져오는 정도에만 그쳤고 반면에 이명박 박근혜 양 전 구속되었었던 대통령의 그 국정원 사람들은 대거 이제 형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시킨 미안함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 사면으로서 이렇게 한쪽 지정에만 치우쳐져서 나오게 됐다.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종명 변호사 오셨는데요. 네. 이번 사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조인으로서? 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면면을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은 됐지만 복권 대상에는 또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또 그 최경환 전 총리나 김성태 전 의원,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게 조금 정치적인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사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년이에요. 네. 15년을 감형받은 거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5개월밖에 네, 안 5개월입니다. 되니까. 네.
그러면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죠. 맞습니다. 예. 복권은 왜 안 해준 것 같아요, 도대체? 예.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사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복권이 이루어졌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인 명분을 찾고 또한 이제 뭐 일말의 어떤 초당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뭐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사실 복권까지는 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줬을 때 오히려 현 정권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취해갈 수 있는 이득이 좀 더 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구속당하기 전까지는 친문재인 계열의 어떤 소위 말하는 황태자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 복권이 돼버리면 피선거권이 지금 현재는 복권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는 그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복권이 됐다고 하면은 바꿔 말하면은 차기 총선에도 당연히 이렇게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향후 이렇게 봤을 때 차기 대선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유의미한 어떤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까지 아마 고려해서 복권은 이렇게 복권 대상으로는 포함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오직 했으면 사면 시켜주지 마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사면을 해주려면 뭔가가 자기도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히려 그러면 더 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복권을 만약에 해주게 되면은 대권 주자로 발돋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 여당에서 지금 PK 지역 뚜렷한 대권 차기 대권 주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은 김경수 대권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김경수에게 PK의 뭔가 선두주자로서 하면서 그 총선과 관련된 그 PK 지역 민심이 굉장히 요동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복권을 못 시켜준 거고, 그 다음에 굳이 또 김경수 지사가 거부를 했는데도 굳이 또 5개월 전에 풀어준 부분은 조금이라도 정부한테 신세진 이미지를 좀 만들어줘서 아무래도 그 김경수 지사가 오늘 이제 12시에 교도소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포스트 이재명과 관련해가지고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김경수 지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정부 차원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좀 스피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5개월이라도 어쨌든 형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신세졌으니까 그 수위와 관련된 부분을 좀 조절하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른 사면되신 분들, 복권되신 분들이 많아서 형평성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 82억 원이 면제가 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7억여 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제 이 뉴스 보면서 재밌었던 게 절대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 같은 거 받을 때 보면 자부담 비율이 뭐 10%, 20% 있잖아요. 뭐 그런 공식이 좀 적용이 됐나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명숙 총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징금이 이제 8억 원대였는데 그중에 7억 원이 미납이 됐었고,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벌금이 선고된 게 한 180억 정도가 선고가 됐었는데 남아있는 게 이제 한 절반 밑으로 나온 건 82억 정도여서 뭐 자부담금 비율 같은 거를 좀 따져서 이렇게 좀 논리를 했나라는 부분인데, 재밌는 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인혁당 그 쿨한 뭔가 면제 이후에 본인이 그 주도로 하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발표하는 사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칙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화해와 통합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유로만 좀 뭉뚱그려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식으로 좀 형평성이 어긋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동안 쭉 이야기했던 그 법과 원칙은 여기에는 법과 원칙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그 뚜렷하게 좀 설명을 하고 싶겠지만 그 정도가 아닌 외부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좀 소극적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거죠. 네. 우리 정 변호사께서 네. 보시기에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사면이 되면 어찌 됐건 본인이 원치 않았더라도 사면이 되면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차기 총선이나 이런 선거에는 출마를 할 수가 없겠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이렇게 뭐 친문재인계의 어떻게 보면 차기 대권 주자였던 그런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어떤 강력한 압박 수사에 관련해서도 정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스피커로서 또한 또 든든한 우군으로서 분명히 이렇게 전선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권의 특별 사면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 시청자가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 5대가 서울과 경기도 김포,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나라 하늘을 침범해서 7시간 동안 휘젓고 다닌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형 헬기를 출격시켜서 경고방송과 격추작전으로 대응 조치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 군의 경공격기 한 대가 이륙 중 추락하면서 방어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찰 무인기 여러 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C는 2022년을 돌아보는 연말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1월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건물이 무너져 건설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라 대표자의 처벌은 어려웠는데요. 이후 행정처분은 현대산업개발 측의 소명 요청으로 미뤄지고 있고 처벌 강화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잘 처리돼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인데요. 박 구청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헬로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톱10이었습니다. 우리 정청명 변호사 보시기에 북한의 무인기가 5대나 왜 왔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산에 가면 삐라라고 막 네. 유인물 날아오고 그걸 주스러 다닌 기억도 있는데 무인기가 굳이 왜 서울을 항공을 5대나 왔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기보다는 이번에 이렇게 최초로 좀 다수의 무인기가 넘어온 것이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그러니까 차원에서. 이게 실제로는 그 전에도 네, 왔는데 그렇죠. 발견을 네, 포착을 못했을 수도 네, 있다. 그랬을 확률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정준호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번에 평양 상공 위성 사진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신기를 내비쳤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반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위성은 안 띄워도 값싼 무인기로도 이렇게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서울 시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다. 약간 이런 정도 보여주는 좀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무인기 오고 나서 일부에서는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인기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그 방공망이 지금 새롭게 지금 뭔가 세팅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 실제로 미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드론을 좀 사격을 하기 위해서 헬기로 무차별 난사를 하고 아직 효과적인 지금 격추 시스템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자 교란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파고들어서 북한에서 어쨌든 값싼 뭐 드론으로 굉장히 좀 신기를 좀 성가시게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화정동 아이파크와 관련된 법안들이 계속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굉장히 좀 답답한데요. 지금 뭐, 그 광주지역 조서부원도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을 좀 빨리 좀 당겨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국정감사 기간에도 지금 현대 아이파크 정몽규 실질적인 그 회장이 그 증인으로 출석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현대산업개발에서 굉장히 좀 국회에 대한 로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좀 행정처분을 좀 당겨서 그분 일단락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그 예방 법안도 좀 따라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긴 합니다. 네. 그럼 전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 걸로 좀 예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당장 이제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 건설 회사
특히나 그 HDC와 같은 대형 건설 회사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 입장에서도 사실 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활을 걸고 입법 로비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도 서울시에는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관련된 재판이 이렇게 종결된 이후에 처분을 해달라는 의견서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뭐 상반기 안에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내년 상반기, 내년 1년이 더 지나서도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련 형사재판이 현재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혐의자들이 이제 혐의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부인을 하면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판결이 확정이 되려면 다소간 시일이 좀 소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는 마치 모든 걸 금방이라도 할 것처럼 말하더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두 분과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과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페이스북 보니까는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 인디언 기우제가 따로 없다, 뭐 인디언 우물파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기본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 두 사람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대선 끝난 이후에 수개월째 대장동 설계를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다 이렇게 해서 네. 대장동으로 기소할 것처럼 그야말로 모든 뭐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네. 그쪽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느닷없이 이제 성남 FC 후원금 문제로 네. 소환장을 발부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인디언 우물파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지난번 이제 조국 장관 네. 그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켜봐 왔는데 네. 너무 검찰권이 남용하는 거 아닌가.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의 수사가 네.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상식에 네. 부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정 상식 이거는 뭐 윤 대통령 트레이드마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나 좀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안타깝고요. 대장동으로 마무리 안 되니까 이제는 다시 성남 FC 의원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저도 이게 이제 남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찰권 네. 그러니까 뭐 편파 과잉 표적 수사다라고 비판과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뭐가 있으니까는 수사를 하는 거 아닐까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다가 뭐 삽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있어서 파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전제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 주변도 뭐 샅샅이 이렇게 수사를 하지만 또 5년간 국정을 운영했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것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하면 어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 뭐 정부 출범 초기니까 네. 좀 공무원들이 말을 듣는 척 하지만 조금 지나면 안 할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척만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너무나 이렇게 이제 정부의 방침대로 움직였던 공무원까지도 소환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공무원들이 오히려 직무유기 내지는 사보타지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페이스북에 또 이런 말도 적으셨는데 한산만 파면 바로 증거가 쏟아질 윤석열 대통령 부인과 장모의 혐의는 모두 덮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모녀를 뭐 성역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런 비판 지적 동의를 하시나요? 성역인가요 거기가?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장모께서 요양원에 부정수급 23억을 했다 해서 네. 최근에 이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는데 네. 그 무죄 판결 이유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정확하게 입증을 못해서 네. 사법부에서 무죄를 판결했다는데 검사가 사실 자기 직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최은순 그 네. 씨가 장모가
무죄가 됐다는 취지로 말씀했고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근오수 그 네. 회장이 다 이렇게 이제 그 실체가 다 밝혀져서 네. 같이 했던 모든 분들이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만 안 됐는데 이런 점 장모나 대통령 부인의 이런 소환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참 불공정하다. 그 여당의 그 대통령 네. 친인척은 이렇게 소환도 안 하고 정리하면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 주변이라든지 이 후보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거다. 이런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혹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가혹하게 군다고 보시나요? 그러면은 가혹하다면? 네. 사실은 뭐 총선이 1년 남은 셈이지 않습니까? 2024년에 있는 21대 총선에서 네. 좀 압승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야당을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부패한 집단이고 또 당대표도 그렇다고 이렇게 프레임을 몰아서 자기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먹히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구체적인 네. 혐의 사실이 나오면 국민들이 인정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디언 우물 파기식으로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국민들이 참 지혜롭고 현명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그런 편파적이고 또 왜곡된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저는 지켜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 뭐 한 60여 명이 달라붙어 있다고 네. 김의겸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중에 16명 부장검사급 이상으로 실명이랑 얼굴을 공개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뭐 당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조직도에 다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기초로 해서 네. 가혹하게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있는 또 야당을 표적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검사들을 이제 오픈을 하니까 네. 자, 표 찍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일부 여당에서 비판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뭐 검찰이 자기들 공적을 내세울 때는 다 실명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부당 수사, 가행 수사라고 지적을 하니까 네. 자, 표 찍기다 이렇게 또 논리를 펴시는데 한동훈 저는 뭐 장관은 조리 돌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뭐 지금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다 오픈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 뭐 입법 표결하는 것도 다 가능하면 다 오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검찰이든 어떤 조직이든 자기의 그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수사하고 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이런 게 공직자 자세지 뭐 그것을 그렇게 좌표 찍기로 낙인할 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개된 검사들은 뭐 부장검사 이상인데 보면은 근데 뭐 언론이나 뭐 이렇게 기사에도 이렇게 수사 주체 무슨 부에서 뭐 부장검사 누구 이렇게 거기까지는 이름이 나는데 평검사는 잘 없잖아요. 근데 네. 추가로 평검사까지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우리 보시죠? 사실은 네. 담당 주임 검사만 네. 좀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사실 숨어 있거든요. 익명으로 처리돼 있어 어떤 검사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우리 당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오픈하면 더 책임감 있게 수사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그럼 오픈을 더 할 수도 있는. 제도화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론 비슷하게 그러면은 수사 검사들. 당론은 아니지만 네네. 당의 지도부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당론으로 봐도 뭐 무관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담당 주임 검사나 부장 검사만 밝혀지고 나머지는 어떤 네. 검사들이 숨어서 수사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이해관계가 이렇게 또 네.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해서 수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화하겠다고 우리 당 대변인이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화는 어떻게 그럼 하겠다는 건가요? 가능하면 뭐 요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네. 어떤 검사가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 이렇게 공개해 주는 게 오히려 뭐 국민들에게 하는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뭐 실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책임성을 부여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요 법안을 우리들이 거의 다 네. 이제 전자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에 관련된 것만 무기명 네. 비밀투표를 하고 모든 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든 뭐 어떤 법안들에 대해서 딱 표기를 하면 국회의원이 어떤 표기를 하는지 다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네. 책임감을 부여하듯이 뭐 수사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보는 거죠. 하도 숨어서 가행 수사를 하고 표적 수사를 하니까 네. 그 반작용으로 이런 제도화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친문 핵심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정태호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에 내정을 했다고 하는데 친문의 러브콜을 보낸 거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친문에 대한 구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떠나서 정태호 의원이 워낙 정책기획통이라서 총선 승리에 대한 네. 정책 전략도 좀 잘 짤 것 같고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좀 크게 가겠다는 그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산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처리가 되긴 했는데 예결위 예산 소위원으로 참여하셨죠? 뭐 네. 총평을 하신다면은 어땠나요? 아주 진통 끝에 그 여야 합의로 네. 내년도 예산 한 637조 네. 637조 7천억이 통과돼 참 다행스럽긴 한데요. 네.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역 화폐하고 공공임대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반영돼 있지만 다수 이제 민생 예산이 좀 확보가 안 된 아쉬움이 있고요. 또 시행령 통치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비판했던 네. 행안부의 경찰국 그리고 또 법무부의 그 인사검증단의 이런 예산들을 사실은 전액 삭감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반으로 부활이 됐고 해서 그런 점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만 이제 국민들께 참 송구스럽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해를 넘기지 않고 내년도 예산이 통과됐다는 게 좀 다행스럽습니다. 지방 네. 시도라든지 시군구에서도 다 중앙 예산이 확정된 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통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여야 협상이 아니라 여당 뒤에 대통령실이 있어서 협상이 더 어려웠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면이 있나요? 외계를 예산 소유하면서 쭉 보니까 네. 이제 저쪽에는 이철규 여당 예산 외계리 간사였는데 또 이 언론에서 말하듯이 친윤 핵심이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하고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진행되다가 뭐 용산 공원 예산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청와대를 문화복합 네. 공간으로 해서 무슨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역사 문화 공간이어야지 문화예술 복합 공간은 걸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의 논쟁도 좀 있었고요. 조용한 법인세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청와대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좀 압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합의가 좀 잘 진행되다가 중간에 걸림돌이 생기고 이게 근데 그 걸림돌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입장을 여당의 예결이 협의를 하다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의중을 확인하고 들어와서 그런 적도 있었고 중간에 또 그 행정부 공무원들이 배석을 해서 입장을 이제 뭐 삭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데 오히려 이제 정부 공무원도 퇴장을 시켰거든요. 퇴장을요? 왜요? 언제 여야가 합의 안 되니까 배석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한 걸 보면 좀 많은 아쉬움이 있고 근데 우리가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예산 합의가 잘 안 됐다 이렇게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게 여야 합의 처리된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뭐 설명하러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됐다 올 필요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냥 뭐 관저로 퇴근해 버렸다는 보도도 있고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당은 아니지만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겁니다. 예산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양당의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원장 정도가 담판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제가 뭐 만약 제가 대통령실 입장이라면 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예산 합의를 잘 해냈기 때문에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를 격려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고요. 뭐 사정에 대한 좀 전후 보고를 하겠다는데 용산에서 시간을 안 내줬다는 것은 좀 협량한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네? 협량한 것 같아서 아쉽다. 협량하다. 예.
일종의 문전박대를 당한 거잖아요. 그것까지 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여튼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요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맡으셨는데 험지잖아요, 예. 경남이. 지금 가장 뭐 주력하고 있는 활동이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이제 당원들이 한 17만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많네요. 17만인데 권리당원 숫자를 배가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네. 당원 숫자도 한 17만인데 한 25만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수는 부울경의 40석인데 33대 7입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어쨌든 우리가 한 15대 25 정도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 개발도 하고 당원 연수도 하고 당원 아카데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네.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뭐 정리하는 말씀,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KBC 시청자 여러분, 우리 경남은 민주당이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전남도당의 신정훈 위원장하고 경남도당이 정책 협약을 맺었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이제 수도권 중심의 나라가 돼서 전남이나 경남이나 매우 어려운데 호남과 영남이 연대를 내서 수도권과 선여 경쟁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제가 경남 민주당 도당위원장인데 어려운 지역인데 우리 이 강주 전남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